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딥러닝 알고리즘의 또 이제 성능에 대한 비교에 대해서 내용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 여러분 많이 있죠. 이제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에서 이제 발전해서 이제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로 발전해서 요즘에 이제 영상인식 분야에서 주로 CNN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또 순환신경망 RNN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외또 적대적 겐이라고 보통 부르는 적대적 생성 신경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신경망들이 있는데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 그래서 주로 우리말로 합성고 신경망이라고도 부르는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주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딥러닝에 대한 어떤 개괄적인 간단히 소개를 하고요. 이제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 이미 아마 학습하고 여러 가지 실험들도 해보셔서 많이 경험들 해보시라고 있는데, 컨버루션 신경망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요. 대표적인 이제 컨버루션 신경망 모델들 한 번쯤 여러분들 들어봤던 구글렛이라든가 레지넷 같은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딥러닝 이제 저기죠. 우리 이제 단층 퍼셉트론에서부터 또 이제 멀티레이어 다층 퍼셉트론 이렇게 발전했죠. 자, 그래서 이제 다수의 여러 개의 히든 레이어, 여러 개의 이제 히든 레이어, 은닉층이라고 좀 부르죠. 여러 개의 은닉층이 있는 신경망을 사용해서 이제 학습을 통해서 이제 입력으로 주어진 어떤 이제 원시 데이터, 샘플 데이터들이 있죠. 그런 학습 데이터로부터 이제 적합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추출하면서 이제 어떤 모델을 만들게 되죠. 동시에 모델을 만드는 그런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딥러닝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다른 이제 여러 가지 예측이라든가 분류하는 툴, 이래서 R 같은 그런 이제 툴들이 있죠. R에서도 이제 어떤 선형관계, 비선형관계, 회귀분석 같은 거를 할 수 있는데, 딥러닝 중에서는 어떤 복잡한 그런 비선형관계를 모델링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우리 음성인식, 스마트폰 같은 데서 음성인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 스마트폰에서도 이제 얼굴 인식으로 이제 로그인 하게 되죠. 그다음에 자연어 처리, 그 다음에 식단 추천, 또는 의료 쪽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의 처방에 대한 추천 시스템, 금융사기 방지 이런 분야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1972년도에 8개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딥 네트워크가 이제 처음에 시초가 되겠습니다. 1989년도에 이제 얀 루쿤이라는 사람들과 그 동료들이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편 번호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심층신경망을 이제 사용하게 되었고, 2006년도에 교프 힌턴이라는 사람이 여러 개 히든 레이어를 가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한 번에 한 층씩 이제 학습이 되는 걸 한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데이터들에 적용을 해서 데이터들 분류하고 예측하는데 한번 사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이 되다가 보통 이제 1900년대, 1990년대 그때 좀 이제 이 뉴럴 네트워크가 좀 한계에 봉착을 했었죠.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컴퓨팅 파워 같은 문제들에 의해서 한계에 부딪혔다가 요즘에 병렬 처리 가능한 어떤 이제 GPU 같은 컴퓨터 성능이 나오면서 이제 어떤 컴퓨팅 파워가 높아지면서 다시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들이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딥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제 은닉층 많다는 얘기예요. 은닉층 깊다는 얘기는 일반 신경망, 기본 신경망에서는 보통 가장 왼쪽에 이제 입력층, 그다음 가장 오른쪽에 이제 출력층이고, 중간에 은닉층이 보통 이제 하나가 있게 되는데, 이제 딥러닝에서는 은닉층을 여러 개로 보통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어떤 영상 내에서, 실시간 영상 내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디텍션하고 할 때도 보면은 히든 레이어를 갖다가 40개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리즈넷 같은 경우는 152개 정도까지 사용을 해서 가장 어떤 영상인식 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내고 있죠. 자, 이제 일반 신경망은 2개, 3개 정도 소수의 은닉층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딥러닝에서는 여러 개의 은닉층을 이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많은 은닉층들을 지금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신경망 모델에서는 이제 원시의 데이터, 입력 데이터겠죠. 직접 특징을 이렇게 추출해서 특징 벡터를 어떤 이제 신경망 입력을 사용하게 되죠. 이제 특징 벡터들의 품질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 추출하는 이런 부분을 또 별도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이제 또 단점도 있고요. 자, 그렇지만 딥러닝에서는 특징 추출하고 학습을 이제 함께 수행을 합니다. 데이터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효과적인 특징들을 뽑아내서 이제 그 특징들을 가지고 학습을 해서 어떤 적절한 모델을 만들게 되죠. 신경망 안에서 이제 특징 추출이 이루어져서 이제 우리 입력에 대응하는 어떤 목표로 하는 출력이 나오도록 그렇게 이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딥러닝 신경망에서는 이제 문제 해결에 사용할 특징이 학습을 통해서 결정이 되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기계학습 알고리즘보다 더 좋은 성능을 이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에. 입력층이 가까운 층에서는 이제 좀 낮은 수준의 그런 특징들이 학습이 되고, 출력층 방향으로 갈수록 좀 더 이제 수준이 높은 추상적인 그런 특징들이 학습이 되게 됩니다. 낮은 수준의 특징에서 높은 수준의 특징까지 계층적인 어떤 특징을 학습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 이제 계층적인 특징을 이용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어떤 모델, 즉 어떤 함수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딥러닝은 이제 다층 퍼셉트론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여러분들 CNN에서 보면 이제 그레디언트 기울기죠. 기울기가 이제 소멸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 은닉층의 개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은닉층이 많아지면서 출력층에서 그 계산된 그레디언트가 이제 역전파 되다가 보통 이제 오류 역전파 하게 되죠. 역전파 되다가 값이 점점 작아서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버피팅, 과잉적합이라는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기울기 소멸 문제는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보통 4개 이상의 은닉층을 가지고 있는 모델에서 출력층 쪽에서요. 출력층 쪽에서 그 아래쪽 노드로 갈수록 전달되는 오차가 줄어들어서 학습이 잘 되지 않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 이제 뭐 쌍곡탄체트라든가 또는 이제 시그모이드 함수를 저기를 하게 되죠. 그 은닉층에서 활성화 함수로 많이 사용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그모이드 함수, 쌍곡탄젠트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기울기가 소멸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게 바로 이제 레시티파이드 리니어 유닛이라는 보통 뭐 렐루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런 함수를 이제 활성화 함수로 사용을 해서 기울기 소멸 문제를 이제 극복을 하게 됩니다. 자, 과적합 문제. 과적합은 여러분 많이 이제 들어봤겠지만은, 어떤 우리 모델이, 학습한 모델이 지나치게 그 학습 데이터에 아주 최적화, 그래서 이제 학습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학습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어떤 분류나 예측을 아주 백발백중으로 잘하는 그런 이제 모델이 과적합 모델이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학습시킨 모델에 대해서는 아주 백발백중으로 예측을 가능하지만, 조금 어떤 형태가 다르거나 특징이 다른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으로 줬을 때 분류나 예측 성능이 좋지 않은 그런 게 과적합 문제고요. 이제 또 과소적합이라서 부적합이라고 하는데, 학습 데이터가 너무 적거나 해서, 아니면 뭐 그 중간에 뭐 은닉층 개수가 적거나 해서 학습 데이터가 충분히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가 이제 과소적합이라고, 이제 언더피팅이라고 되겠습니다. 정적합은 가장 최상의 적합이죠. 어떤 그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도 뭐 분류나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어떤 군집 분류 같은 게 거의 뭐 90% 이상 잘 되고, 또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뭐 90% 이상 정확도로 이제 분류를 시키는 그런 게 이제 정적합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상한 어떤 물체를 인식하거나 분류, 뭐 사람만 디텍션 한다든가, 영상 내에서 어떤 피플 디텍션, 사람만 디텍션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뭐 건물이나 어떤 그 건물에 입장을 할 때 뭐 얼굴 인식을 해서 입장하기도 하죠. 물론 스마트폰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이, 카메라에 들어온 얼굴이 미리 인가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얼굴인가, 그런 거를 이제 인식이죠. 인식이나 분류 하는 걸 이제 영상인식에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영상인식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컨버루션 뉴럴 네트워크는 이제 뭐 비단 영상인식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많이 쓰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도 물론 적용이 되고 있고요. CNN은 이제 생물체 영상 처리 구조,
이제 고양이의 이제 시각 구조에서 힌트를 얻어서 이제 만든 게 바로 컨볼루션 뉴럴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이제 동물의 시각 피질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딥러닝 모델입니다. 시각 피질의 어떤 신경세포 있죠. 수용장이라고 하는데요. 시야 내에서 눈을 통해서 들어온 시야 내에서 특정 영역에 대해서만 영역에 대한 자극만 수용하게 되죠. 그걸 수용장이라고 하죠. 각 시각 피질 신경세포가 반응하는 영역. 여기 이제 수용장이라고 부르는데 시각 자극이 1차 그 시각 피질을 통해서 처리해 준 다음에 2차 시각 피질을 경유해서 이제 3차 시각 피질 등 여러 영역을 통과해서 계층적인 정보체를 이제 하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이제 인식하게 된다는 거기에서 이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허벨이라는 사람과 이셀이라는 사람이 이제 고양이의 시각세포 수용장이라고 하는 시각세포로부터 이제 영감을 얻어서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앞에서 봤듯이 이제 시각 피질이 1차, 2차, 3차 시각 피질 여러 개 이제 계층을 통과하면서 결국 우리가 어떤 물체를 인식하게 되는 이제 그런 원리를 바로 이제 모델링한 게 CNN이 되겠습니다. 컨볼루션 신경막 앞에 보면은요, 앞에 전반부에는 이제 컨볼루션과 풀링 현상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되죠. 컨볼루션은 이제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어떤 행렬의 곱 연산이 되겠습니다. 풀링 현상은 이제 뭐 최대값을 어떤 이제 행렬의 곱 컨볼루션 연산을 한 후에 어떤 이제 최대값을 하나 대표로 뽑는다든가 아니면 최소값을 대표로 뽑는다든가 뭐 평균값을 대표로 뽑는다든가 그런 게 이제 풀링 연산이 되는데 그런 컨볼루션 연산과 풀링 연산을 통해서 특징을 추출하게 되고요. 후반부 쪽에서는 이제 멀티 레이어 퍼셉트론에 의해서 특징을 이용해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아래 그림처럼 개 그림이 들어왔을 때 이제 뭐 개하고 개 그림하고 고양이 그림을 우리 학습하는 그런 샘플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입력으로 개 그림을 넣어줬을 때 최종적으로 이제 강아지의 그림으로 분류를 하는 이게 이제 후반부 쪽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제 영상을 분류한다든가 어떤 필기체 숫자 또는 문자를 인식하는 분야에서 상당히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출력층에서 이제 CNN 같은 경우 입력층, 은익층, 출력층이 있는데 출력층에서 확률값으로 이제 출력이 되도록 하려면은 그 활성화 함수로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맥스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출력교대 값이 확률값으로 출력이 되게 됩니다. 자, 컨볼루션, 뭐, 우리말로 회선이라고 하고, 합성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이제 그 영상 이미지, 각 영상 이미지에 각 픽셀에 대한 어떤 이제 화소값들이 이렇게 들어있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컨볼루션 필터라고도 부르고, 또는 뭐, 커널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뭐, 마스크라고도 부르는 이런 이제, 3x3, 3 곱하기 3 행렬하고, 자, 이제 요 이미지, 입력으로 부른 이미지에 대해서 처음에 이제 3 곱하기 3 이 영역에 대해서 행렬에 이제 곱셈을 하게 되죠. 근데 컨볼루션한 결과 첫 번째 3x3 행렬하고 컨볼루션 필터에 있는 3 곱하기 3 행렬하고 행렬의 곱 연산을 통해 왼쪽 아래처럼요. 행렬의 곱 연산을 통해서 컨볼루션 결과가 나오게 되죠. 여기에 이제 편차항 W0가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 편차항을 추가하게 되는 것은 나중에 그 은닉 측에서 이제 그 다음 은닉 측으로 이제 입력을 할 때 어떤 이제 그 가중치들에게 연산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 내용은 이후에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터브 사이트에 컨버전과 관련된 사이트가 있으니까 요 사이트 가보시면 또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자, 입력층. 그래서 이제 음lik층이 지금 3개가 있죠. 음lik층 3개가 있고, 입력층에서는 어떤 특징 추출한, 얼굴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제 특징 추출된 값을 넣어주게 되죠. 그 음lik층에서 이제 물체를 실제 이제 입력값에 대한 여러 가지 합성곱 연산한다면 엣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뭐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떤 윤곽이죠. 눈 주위의 윤곽, 귀 주위의 어떤 윤곽 특징이 되겠습니다. 특징을 가지고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하게 되겠고요. 출력층에서 이제 분류를 하게 되겠죠. 뭐 홍길동의 얼굴이다, 뭐 박지성의 얼굴이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됩니다.
컨볼루션 신경망의 구조를 한번 이제 대략적인 그림으로 한번 도시해 봤습니다. 여기 이제 어떤 그 특징 맵이 있고요. 얼굴 이미 어떤 이런 이미지에 대한 특징 맵이 있고, 자 이제 서브 샘플링 하게 되는데, 서브 샘플링을 이제 풀링이라고 부릅니다. 풀링. 예. 풀링은 이제 컨볼루션한 결과에 대해서 이제 어떤 대표값을 뽑아내는 작업이라고 그랬죠. 자, 이거를 이제 계속 컨볼루션하고 샘플링, 즉 풀링하고 또 컨볼루션하고 풀링하고 이걸 여러 번 이제 하게 해서 이제 특징 맵을 계속 만들어서 결국에 이제 출력층의 이제 노드로 이제 나오게 됩니다. 보통 이제 이 출력층에 있는 이제 출력층에 있는 노드들하고 완전히 연결되기 때문에 마지막 출력층은 fully connected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CNN에서는 하이 레이어, 하이 쪽인 레이어 노드들과 상위 레이어 상위레이어 노드들이 이제 부분적으로만 연결이 돼 있는데, 자, 이제 완전 연결 심리전망에서는 자, 이렇게 그때 하이 레이어하고 상위 레이어 노드들이 완전히 연결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더 그림으로 서브 샘플링 하는 과정과 컨볼루션에서 특징 맵 하는 과정을 좀 도시를 했고요. 그래서 마지막 그 저기에서는 이 출력층에서는 완전 풀리 커넥션이 되어 있죠. 앞쪽에 있는 특징 맵하고. 자, 이제 그 입력층에서는 그런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통해서 특징을 뽑아내는 특징 맵이 존재하고요. 풀링 연산하게 되는데, 풀링 연산을 통해서 어떤 입력의 차원을 계속 줄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뭐 특정 컨볼루션 연산한 그 행렬 내에서 뭐 대표값, 뭐 최소값이든 평균값이든 최대값으로 이렇게 대표값을 뽑아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력 차원을 계속 줄이는 그 연산이 풀링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하고 풀링 레이어는 여러 번 되풀이 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우리 CNN에서 뭐 풀링 레이어라고 보통 얘기도 부르는데, 이제 풀링 자체는 연산이기 때문에 뭐 레이어로 정확히 얘기하면 레이어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풀링은 하나의 연산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신경망 맨 끝에서는 방금 전 그림 봤듯이 이제 풀리 커넥트드 레이어입니다. 앞에 있는 레이어하고 완전히 연결된 그런 구조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물체를 인식하게 됩니다. 풀링, 그러니까 일정 크기의 블록을 통합을 해서 컨볼루션 연산을 한다는 얘기죠. 통합해서 하나의 대표값으로 그런 대체하는 연산이 되겠습니다. 여러 값 중에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분 표본 추출 연산, 서브 샘플링 이렇게 부릅니다. 풀링에는 최대값 풀링하고 이제 평균값 풀링, 확률점 풀링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최대값 풀링 말 그대로 이제 저기 하는 거예요. 그 컨볼루션 연산한 다음에 최대값을 뽑아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2 곱하기 2로 이제 컨볼루션 연산한다라면 자, 이제 대표값이 최대값 여기 첫 번째 2/2에서는 최대값이 6이죠. 그 다음 2 곱하기 2 행렬에서는 8이고, 그 다음 2 곱하기 2 행렬에서는 이제 최대값이 3이고, 그 다음 2 곱하기 2 행렬에서는 최대값이 4죠. 최대값을 대표값으로 뽑아내는 최대값 풀링 방법인데, 이런 이제 어떤 이미지라고 부르면 가장 강한 자극만을 고르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과적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과적합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한번 이전 슬라이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평균값 풀링. 평균값 풀링은 블록 내의 원소들의 이제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합니다. 처음에 있는 자 1146, 12죠. 12를 4로 나누면 평균값이 3이 되겠죠. 그 다음 2 곱하기 2에 있는 2368은 평균값이 4.75고요. 자, 이렇게 평균값을 대표값으로 사용하는 게 평균값 풀링이 되겠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그 히든 레이어에서요, 은닉층에서 이제 활성함수로 렐로라는 이런 이제 활성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0이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제 이렇게 0이 많이 나오게 되면 이제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의 영향이 줄어듭니다.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쌍곡 탄젠트 활성화 이 함수를 사용하면 아주 강한 양의 특징과 강한 음의 특징이 이제 평균 연산을 통해서 상쇄되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감소하는, 기울기가 상쇄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기울기 소멸 문제를 이제 완화시키기 위해서 렐루라는 그런 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점 풀링이 있는데요. 블록 내 각 원소가 원소값의 크기에 비례하는 이제 선택 확률.
선택 확률을 갖도록 하고, 이 확률에 따라서 원소 하나를 이제 대표값으로 선택하는 게 확률적 풀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4, 1, 1146, 첫 번째 2 곱하기에 1146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이 이제 12분의 1, 12분의 1, 12분의 4, 12분의 6인데, 물론 이제 확률값이 제일 큰 건 12분의 6이죠. 0.5니까. 자, 그래서 이제 확률값이 제일 큰 6을 선택을 지금 한 겁니다. 선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확률값이 여러 번 나오는, 그래서 12분의 1이 2번 나왔죠. 12분의 1이 2번 나왔기 때문에 자주 이제 여러 번 나온 12분의 1에 해당하는 1이 선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입력이더라도 확률값 폴링의 적용 결과는 매번 다를 수 있는 게, 지금 확률값이 12분의 6, 0.5로 제일 큰 6을 선택했지만, 이제 만약에 빈도수로 본다면 확률 12분의 1이 2번 나왔죠. 빈도수 2번이 나온 1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입력이더라도 이 확률값 폴링의 적용 결과는 매번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2 곱하기 마지막 2/2에서는 또 뭐 확률값이 제일 큰 7분의 4죠. 이게 네 번째 7분의 4니까 4를 선택을 했다고 보습니다. 아래 이제 요 확률적 폴링을 수식으로 한번 나타내 본 건데, 블록 아래에서 원소 AI가 선택될 확률, 이렇게 이제 수식으로 정의해 볼 수가 있습니다. 확률적 이 폴링은 값이 큰 원소일수록 선택될 확률이 큽니다. 자, 그렇지만 방금 전에 봤듯이 값이 크지 않더라도 1인 경우죠. 값이 크지 않더라도 같은 값이 여러 개 있으면 선택될 확률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또는 여러 번 나타나는 값을 대표값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확률적 폴링은 학습할 때만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학습을 마치고 추론할 때는 이제 확률적 가중합이라는 걸 연산 결교로 사용하고요. 확률적 가중합은 블록 내 각 원소를 해당 원소의 확률값으로 가중 편견한 것을 확률적 가중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풀링 연산, 아까 차원을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일반적으로 이 최대값 풀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컨버런셜 신경망의 중간 은익층에서 연산 과정에서 특징지도, 특징 맵의 크기를 이제 축소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풀링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 풀링 연산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레이어에서 사용할 메모리의 어떤 크기, 계산량, 이런 것들을 이제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특정 영역 내에서 나타난 특징들을 뭐 결합하거나 또 위치 변화에 강건한, 보통 이렇게 실시간 영상 내에서 피플 디텍션, 사람 디텍션 할 때 보면은 위치가 막 변화가 되겠죠. 그런 거에 강건한 특징을 만들 때도 풀링 연산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풀링 연산에 보면 뭐 스트라이드, 보폭이라고 그러죠. 2/2로 할 거냐, 뭐 3 곱하기 3으로 풀링, 합성곱 연산을 할 거냐, 블록의 크기, 스트라이드, 풀링 방법, 이게 이제 세 가지 요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최대값 풀링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학습을 이제 오랫동안 했을 경우 확률적 풀링이라는 방법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좀 더 좋은 정확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컨버루션 신경망은 이제 앞에서 봤듯이요. 이제 컨버루션 연산하는 컨버루션 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히든 레이에서 이제 그 활성화 함수 연산, 바로 렐루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렐루 연산하는 렐루가 있고요. 또 풀링 연산하는 그런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렐루 연산과 이 풀링 연산은 계속 반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컨버루션 신경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어떤 이미지의 분류도 가능하고 또 휴기, 예측을 한다는 얘기죠. 예측. 요 두 개가 다 가능한데, 다층 퍼셉터론에서 그걸 가능하게 합니다. 이제 이전층으로부터 이제 순방향, 전방향은 순방향이죠. 풀리 커넥트된 그 레이어를 계속 위에 렐루 연산과 풀리 연산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분류 문제에 적용되는 경우, CNN이 분류 문제에 적용하겠다 그럴 때는 출력층에서 소프트맥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활성화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 만약에 이제 그 항등 함수 0 예측 문제다 그럴 때는 항등 함수를 이제 출력 함수로 사용하게 됩니다. 컨버루션 신경망 이제 구조에 애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맨 앞에 컨버루션, 그 다음에 렐루 연산, 풀링
현상, 그다음에 컨볼루션 레이어, 렐로 현상, 풀리 현상 이렇게 마지막에는 이제 풀리 커넥트가 되죠. 소프트맥스 함수가 되고요. 이제 출력증 함수로 컨볼루션,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풀링 레이어 이런 식으로 그다음 마지막에서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요. 또 컨볼루션,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풀링 레이어 마지막에 또 컨볼루션 레이어가 3개 있는 이런 구조도 있습니다. 컨볼루션, 그다음에 렐루, 풀링, 다시 컨볼루션, 렐루, 풀링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도 있게 되고요. 이제 칼라 형상에 대해서도 뭐 이 CNN 알고리즘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컬러 형상의 경우에는 각 화소의 픽셀의 값이 이제 빨강색, 녹색, 파란색 성분이 있게 되죠. 세 개의 채널로 구성이 되어서 3차원 행렬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3차원 행렬에 대해서 컨볼루션 현상과 풀링 현상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3차원 행렬이기 때문에 조금 계산량이 이제 많아지게 되겠죠. 대표적인 이제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뭐 니넷이라든가 가장 처음에 나온 모델이죠. 그 1998년도에 얀 누쿤이라는 사람이 제안한 니넷 모델입니다. 가장 딥러닝 관점에서 보면 최초의 컨볼루션 신경망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니넷. 자, 그다음에 이제 알렉스넷 그 이미지넷 대회에서 2012년도인가요? 우승을 했던 알렉스넷. 그다음 그 이후로 나오게 된 뭐 VGG넷, 구글넷, 니즈넷. 보통 우리 영상인식 분야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정확도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리즈넷이고요. 리즈넥스트넷도 있고, 댄스넷, 그다음에 듀얼 패스 네트워크 DPN이라는 이런 이제 CNN 모델들이 있습니다. 자, ILS VRC 대회는요, 저기에요. 뭐 이거는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드 비주얼 리커그니션 챌린지의 약자거든요. ILS VRC예요. 세계적인 이미지넷 그 경진대회죠. 자기가 만든 어떤 그 모델을 가지고 영상을 이제 분류하고 예측하는 그 대회예요. 이미지넷 데이터베이스가 있거든요. 영어 단어 온톨로지, 의미론적 데이터베이스라는 뜻인데요. 그 워드넷의 계층 구조, 왼쪽 그림에 워드넷 계층 구조가 보이죠. 계층 구조에 따라서 정리된 영상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자, 오른쪽에 지금 꽃그림들이 있죠. 꽃그림들을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는데요. 이 대회에서는 약 1000개의 부류가 있습니다. 1000개의 부류가 있고, 1000개의 부류를 선택해서 이제 각 부류에 속하는 120만 개의 영상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상위 5류, 탑5 에러 레이트를 평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각 팀에서 이제 학습시킨 모델이 어떤 꽃들을 분류를 하겠죠. 이제 그 상위 그 정답이 이제 각 팀에서 그 학습시킨 모델에서 분류한 모델이 상위 5개 안에 정답이 이제 있을 확률이거든요. 그걸 탑5 에러 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기 한번 이 대회에서 이미지넷 대회에서 이제 우승한 팀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가로축은 연도. 2010년도에 NUC 아메리카라는 팀이 우승을 했고, 근데 이제 2011년도에는 제록스 팀이 우승을 했고요. 2012년도에 이제 알렉스넷 모델이에요. 알렉스넷은 모델인데, 요 이제 CNN 모델이 우승을 했거든요. 알렉스넷부터 이제 저기입니다. CNN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렉스넷이 보면 그 전에 2011년도 제록스 팀에서 상위 5류,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상위 5류라는 거는 자 이제 각 팀에서 학습시킨 그 영상인식 시스템이 판정한 이제 답이 판정한 그 결과가 상위 5개의 후보 부류 안에 있어야 돼요. 상위 5개 후보 부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자, 영상인 시스템이 판정한 그 정답이 이 상위 5개 후보 부류 안에 포함되지 않으면 오류란 얘기죠. 상위 5개 안에 후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분류시키는 그 정답이 상위 5개 후보 부류 안에 포함되지 않을 비율, 요걸 이제 탑5 에러 레이트라고 부릅니다. 오차니까, 상위 5개의 후보 안에 있지 않을 확률이니까 적은 게 좋겠죠. 상위 5개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분류시킨 그 정답이. 근데 이제, 있지 않으면 이제 예측이 빗나간 거거든요. 분류가 빗나간 거기 때문에 오류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류율이 적은 게 좋겠죠. 상위 5개 후보 안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2012년도에 이제 알렉스넷이 우승을 했는데, 그 전에
2011년도 제록스팀보다 어떻습니까? 오류율이 한 9.4% 정도 줄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 2010년도에서 2011년도 우승팀하고는 한 3% 정도, 3%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2012년도에 알렉스 넷을 이용해서 9.4%나 줄였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러 팀들이 깜짝 놀랐죠. 9.4%라는 거는 거의 10% 가까이 오차를 줄였기 때문에. 그래서 2013년도, 2012년도 이후에는 전부 다 저기예요. CNN 알고리즘들이에요. 컨버전, 뉴럴 네트워크 알고리즘을 써서 우승을 했는데, 팀들이. 여기 보면은, 2017년도에 우승한 팀 보면, 오류율이 2.25%까지 이제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리넷 같은 경우는 이제, 얀 루크니 1998년도에 제안했다고 그랬고요. 5개의 개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컨볼루션 레이어,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풀링 레이어, 컨볼루션, 그 다음에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뭐 마지막 출력층에서는 그 활성함수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고요. 자, 엠리스트 셋이라고 하는 요 숫자 필기치 데이터 있죠. 이제 숫자 하나하나는 30 곱하기 32로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는 이제 학습 데이터가 한 6만 개가 있고, 테스트 데이터는 10,000개 정도 있는 상당히 큰 데이터죠. 자, 이제 필기체 숫자 데이터인데, 이걸 가지고 이제 한번 요 리넷 모델이 한번 적용을 해봤습니다. 입력은 30 곱하기 30 필기체 숫자 영상, 그죠? 인식이 이제 입력으로 두고요. 풀링 레이에서는 가중치 곱하기 2 곱하기 2 2/2에 그런 이제 컨버루션 연산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편창을 마지막에 더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 리넷 모델에서는 그 히든 레이어에서 시그모이드 활성함수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차율이 한 0.95%, 정확도가 99.05%까지 나왔었죠. 활성함수, 뭐 시그모이드 함수라든가 아까 렐루, 뭐 그다음에 쌍탄젠트 함수 얘기를 했는데요. 그 활성함수 하는 역할은 그 입력 신호의 총합이 이제 그 행렬의 곱셈 연산을 해서요. 그 입력 신호의 행렬 곱한 총합값이 활성화를 그 다음 레이어에서 이제 활성화를 일으키는지 그거를 이제 정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가 활성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미지넷 대회에서요, 보통 ILS-VRC가 보통 줄여서 이미지넷 대회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미지넷 대회에서 2012년도에 알렉스넷이 우승을 한 이후로 그 다음부터는 컨버루션 신경망 모델을 모두 사용하게 됩니다. 영상 분류하는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주로 많이 사용하고 정확도가 높다라고 평가가 되는 모델이 이제 알렉스넷, VGNet, 구글넷, 뭐 니즈넷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오타가 있네요. 리스트가 아니고 리즈넷입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자료는요. 뭐 저기 이명계 교수님이나 아니면 정경련 교수님 또는 뭐 그 교수님도 제자분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이메일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렉스넷에서 이제 토론토 대학의 이제 힌톨이라는 팀이 제안했습니다. 2012년도에 이미지넷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요. 상위 5 오류율이 16.43으로 그 전년도에 대비해서 9.4%의 정확도가 향상이 되는 아주 놀라운 결과를 낸 모델이 되겠습니다. 알렉스넷은 8계층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컨버루션, 풀링, 자, 그 다음에 노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노말 레이어는 이제 국소 반응 정규화 연산하는 층인데요. 국소 반응 정규화 연산이라는 것은 인접한 여러 층의 출력값들을 이용해서 출력값을 조정하는 그런 연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이제 노멀라이제이션하는 정규화 연산하는 그 수식이 지금 아래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알렉스넷은 렐루 이제 그 히든 레이어에서 활성화 함수로 렐루 함수를 사용한 첫 번째 모델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있죠.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드롭아웃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드롭아웃 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자, 중간에 지금 히든 레이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연산을 하죠. 몇 개의 노드들을 히든 레이어에 있는 몇 개의 노드를 학습 과정에서 랜덤하게 제휴시키는, 쉬게 하는 거죠. 이런 연산 이제 드롭아웃이 되겠습니다.
어떤 그 학습량을, 계산량을 빨리 하고 할 때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롭아웃 기법을 사용했고요. 풀리 커넥트 레이어에, 그다음에 최대값 풀리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마지막 층은 풀리 커넥트 레이어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출력층의 활성화 함수로 소프트맥스라는 함수를 사용하였습니다. 1000개의 어떤 이제 부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출력층에서 1000개의 노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제 엠리스트 데이터셋처럼 숫자가 0부터 9까지 있다라고 그러면 출력층에서는 노드의 개수가 10개가 되겠죠. 숫자가 0부터 9까지 나와야 되니까요. 자, 그럼 1000개의 부를 나타내야 되니까 당연히 1000개의 노드가 출력층에서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VGNet은 이제 사이머니언과 지서만이 2014년도에 제안한 모델인데요. VGG16 같은 경우 16개 층, 이제 VGG19 같은 경우는 19개의 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혹시 그 강아지 그림하고 고양이 그림 있는 데이터셋이 있죠. 그 데이터셋 가지고 VGG16이나 뭐 VGG19 모델 가지고 한번 강아지 그림, 그다음에 고양이 그림 분류해보면 거의 비슷한 성능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3년도 이미지넷 대회에서 2등을 차지했습니다. 상위 5 오류율이 7.32%로 더 줄었었죠. 조금 앞에 알렉스넷에 비해서 조금 더 단순한 구조로, 그림에서 보듯이 좀 더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층에서 이제 3곱하기3 필터를 사용합니다. 이제 3곱하기 3 필터를 이제 2번 적용한다. 이걸 이제 풀링 연산을 하겠다는 얘기, 컨버루션 연산을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컨버루션 연산을. 자, 5 곱하기 5 필터를 이제 3 곱하기 3 필터를 2번 적용을 하면 5 곱하기 5 필터를 적용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 곱하기 3 필터를 3번 적용하면 이거는 7 곱하기 7 필터를 적용한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7 곱하기 7 필터를 적용해서 어떤 이제 컨버루션 연산을 하지 왜 3 곱하기 3 필터를 3번 적용을 했느냐? 이 3 곱하기 3 필터를 3번 적용했을 때 장점으로는 학습시킬 때 그 가중치를 곱하게 되죠. 히든 레이에서 가중치 값을 이제 그 입력 노드의 값들하고 이제 행렬에 곱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가중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가중치 개수가 줄이니까 계산량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중치 개수를 49개 가중치를 27개의 가중치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또 3개의 필터를 적용하면 렐루 연산 3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이미지와 이미지의 어떤 경계, 예를 들어서 뭐 영상 내에서 자동차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세그멘테이션을 뽑아냈을 때 더 복잡한 어떤 경계의 표현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구글렛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의 체계디가 개발했는데 역시 2014년도 이미지넷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상위 5률이 6.67% 정도밖에 안 됐고요. 22개의 그런 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M 플링이라고 하는 이제 최대값 플링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 플링 있죠, 중간에. A 플링은 평균값 플링, 최대값 플링과 평균값 플링을 같이 했죠. 인셉션 모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셉션 모듈은 그 이전층, 바로 직전층의 처리 결과에 자, 이제 1 곱하기 1 컨볼루션과 3 곱하기 3 컨볼루션, 5 곱하기 5 컨볼루션을 이제 적용하는 게 인셉션 모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 크기가 있죠. 1 곱하기 1, 3 곱하기 3, 5 곱하기 5. 요 크기에 그 수용장, 반응한다는 얘기죠. 수용장에 있는 특징들을 동시에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자, 1 곱하기 1 컨볼루션에서는 이제 동일한 위치에 특징 지대의 값을 이제 필터의 어떤 가중치와 선형적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 곱하기 1 컨볼루션 필터의 개수를 조정해서 출력되는 이 특징 지도의 개수를 이제 조정이 가능한 그런 이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자, 구글넷에서도 마지막 계층은 이제 소프트맥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22개 층 모델이긴 하지만 RS 모델에 비해서 가중치의 개수는 10% 증가하게 됩니다. RS넷은 아까 그 층의 개수 8개였나요? 뭐 2배 이상 층의 개수는 많지만 가중치의 개수는 10% 증가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기울기 그 소멸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네 번째하고 7번째 계층에 보조
보조 분류기를 추가하게 됩니다. 보조 분류기를 통해서 이제 역전파 이런 그 기울기 정보를 이제 추가로 제공해주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리즈멧, 카이밍 등이 이제 개발했는데 2015년도에 우승을 했거든요. 상위 5율이 3.75%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 은익층의 개수를 152개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영상인식 분야에서 가장 좋은 정확도를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주로 얼굴 인식이라든가 피플 디텍션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데 해보면 리즈넷이 가장 좋은 이제 그런 좋은 정확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세 개의 블록은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 렐루, 컨볼루션 렐루. 자, 앞에서 이제 세 개 블록 이렇게 하죠. 그다음 8개 블록에서 이제 또 똑같은 이제 구조로 하고요. 세 번째에서는 이제 36개의 블록에 대해서 이 5개의 계층을 가지고 연산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3개의 블록에서는 또 5개의 계층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52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 이제 리즈넷이 이제 영상인식 분야에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고, 그러면 이제 리즈넷이 디즈니에서 이 히든레이 개수를 지금 152개로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152개라는 이 히든레이 개수를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궁금하시지 않나요? 리즈넷 모델에서 히든레이 개수를 어떻게 152개를 찾아냈을까? 뭐 50개를 할 수도 있고 100개를 할 수도 있고 200개를 할 수도 있는데, 자 이제 휴리스틱이라고 여러분 얘기하죠. 이거는 실험에 의해서 이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에 그 알파고도 이제 그 병렬 처리 했었죠. 그 알파고 같은 경우도 이제 병렬 처리할 때 그 CPU의 개수를 1802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CPU 개수 1802개는 그 수학적으로 어떻게 어떤 대략적으로는 1802개라는 CPU의 개수, 대략적으로는 수학적으로 계산해서 대략적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실험에 의해서 찾은 값입니다. 리즈넷에서도 152개의 이 은익층의 개수는 이제 휴리스틱하게 찾은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수의 여러 개 이제 152개 그런 계층을 사용하는데 상위 계층에서 의미 있는 특징 추출이 가능합니다. 여러 개의 계층을 사용했을 때 기울기 소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제 그 잔차 모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잔차 모듈을 이용해서 이제 그 기울기 소멸 문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항등, 지름길 연결 방법과 항등 사상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이용해서 이제 기울기 소멸 문제를 좀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잔차 모듈의 학습은 밑에 지금 수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차 모듈의 특징을 보게 되면요, 기대하는 출력과 유사한 입력이 들어오면 0벡터에 가까운 값을 이제 학습을 시킵니다. 입력의 작은 변화에도 이제 민감한 게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잔차 학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복합적인 특징 추출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되는데 여러분들 제가 사이트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마 여러분들 많이 가봤을 사이트가 요 파이토치 사이트 있죠. 이제 URL이요. URL이 저희가 이거구나. 자, 이제 요 URL이거든요. 요것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요 URL에 가보시면, 자, 이제 파이토치로 이제 그 성능 비교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여기 뭐 알렉스넷, VGNet, 니드넷, 구글리넷 여러 가지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CNN 모델들에 대해서 성능 비교한 것들이 나와요. 사이트에 가보시면 이제 방법들 어떻게 했다는 게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각 모델이 있죠. CNN 모델에 대해서 LSnet, VGGnet, 또 구글넷 뭐 이런 거에 대해서요. 그 탑1 에러, 탑5 에러, 그죠? 여기 나오고 있죠. 오류율이 20.9, 알렉스넷 같은 경우 20.91, VGG 11 모델 같은 경우 11.3로 이렇게 되게 작죠. 밑에 니즈넷 한번 가보십시오. 아래쪽에 니즈넷 모델들이 있죠. 이 니즈넷 모델 보면 상당히 작습니다. 6.44, 5.94 이렇게 오류 탑5 에러 레이트가 상당히 작죠. 그래서 지금 리즈넷이 우리 영상 인식 어떤 영상 분류에 대해서 가장 좋은 성능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탑1 에러. 탑1 에러는 정확히 맞춘 거 하나 그냥 예를 들어 숫자 필기체 인식 같은 경우 요 입력된 숫자는 7이다, 8이다. 정확히 이제 맞췄을 때 에러율이거든요. 그것도 보면 리즈넷이 상당히 적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인식 분야에서 보면은 리즈넷 요 모델이
가장 좋은 성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밑에 거 가보시면요. 또 뭐가 있냐면, 표로 하나 나오는 게 있을 텐데, 밑으로 더 가보시면, 요거는 이제 정확도예요. 에큐레시 정확도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또 표 내려가 보면, 여기 뭐 모델들이 나오고요. 박스 AP, 뭐 마스크 AP, 키포인트 AP 뭐 이런 게 있죠. 이 박스 AP에 대한 성능값은 디텍션이에요. 영상 내에서, 실시간 영상 내에서 뭐 사람을 디텍션 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뭐 자동차를 디텍션 한다든가, 그거에 대한 좀 성능입니다. 마스크 AP 같은 경우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어떤 책상 위에 있는 동전들에서 책상 그 책상 배경과 동전들만 이렇게 이진화우리 흑백 분류하는 거 있죠. 흑백 이진화, 바이너리제이션 하는 거. 이제 그거 할 때 이제 그 성능입니다. 세그멘테이션 하는 성능이 말하는 거고, 여기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확도들의 합계예요. 정확도들의 합계인데, 키포인트는 왜 우리 스키매틱이라고 그러죠. 사람으로 말하면 뭐 얼굴, 그 다음에 팔꿈치, 무릎 이렇게 사람의 구별되는 그 특징이 있죠. 키포인트 AP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밑에 가보면 역시 이제 훈련 시간, 각 모델에 대한 훈련 시간, 테스트 시간, 메모리 사용량 이런 것들을 지금 비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이토치라고 하는 툴 많이 써보셨죠? 요즘에 또 케라스에서 뭐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고 있는데요. 파이토치라는 툴을 이용해서 각 모델을 지금 뭐 성능 비교한 게 이 사이트에 아주 자세히 계속 업데이트돼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해보면 니즈넷이 상당히 좋은 성능을 영상인식 분야에서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저기 정혜진 교수님한테 듣기로는 50분 하고 10분 Q&A라고 했는데 지금 뭐 자료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뒤에 뭐 DPM 모델이라든가 댄스넷 모델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서요. 이 자료들은 뒤에 부분을 한번 한 2개 모델 정도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혹시 뭐 질문 있나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한번 오늘 제가 좀 CNN에 대해서 두서없이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요. CNN 모델들에 대해서 혹시 많이 쓰시나요? 연구실 같은 데서 이렇게 실험이나 어떤 과제 같은 거 아니면 논문 쓸 때 많이 써보셨나요? CNN 모델에 대해서? 네, 강성관 박사님 밝게 잘 예, 들었습니다. 예. 학생들이 지금은 이제 다 마이크를 꺼놓은 상태여서 그런데 아, 그래? 네, 직접적으로 지금 한 10분 정도 여유가 될 텐데 네, 질문하실 학생이 있으면 네, 강 박사님께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질문 있습니다, 교수님. 예, 말씀 조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금만 네. 크게. 아까 전에 교수님 그 풀링 연산에 대해서 예, 세 가지 슬라이드, 풀링 방법 얘기했죠? 예, 예. 슬라이드에 나와 있었을 때는 그 풀링 연산을 통해서 이제 입력의 차원을 줄여주는데 이때 그 가장 강한 자극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학습 과정에서 과적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나와 있었는데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풀링 연산을 하면 이제 픽처맵의 차원을 축소해 주기 때문에 예, 과적합을 오히려 예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 예. 여기에는 그 과적합이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근데 궁금. 그때 그 했던 저 풀링이 최대값 풀링이었나요? 풀링이 이제 최대값 풀링, 그 다음 평균값 풀링, 그 다음에 이제 확률적 풀링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금방 학생이 아까 한번 실험해봤던 풀링이 그럼 최대값 풀링 방법이었나요? 네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최대값 풀링인데도 뭐 최대값 풀링 했을 때 과적합 문제를 오히려 해소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반대로 지금 자료에 있단 말씀이시죠? 과적합이 발생시킬 수도 있다라고. 네네. 예. 학생 같은 경우 최대값 풀링을 했는데 과적합을 오히려 예방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최대값 풀링 했을 때 저기거든요. 가장 강한 자극이기 때문에 어떤 빛이라고 그러면 뭐 여기 지금 여기 보면 1, 2, 4, 6, 8 이게 각 픽셀의 어떤 이제 뭐 흑백 같은 경우는 화소값이 0부터 255잖아요.
네네. 0부터 255면 저기 255로 갈수록 밝아지는 거죠.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서는. 그죠? 네네. 밝아지는 거잖아요. 흑백이. 물론 RGB 성분도 마찬가지고요. 250으로 갈수록 강해지는 거고, 그 다음에 0으로 갈수록 이제 색깔이 약해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가장 2x2 이 행렬에서 가장 강한 것만을 선택하기 때문에 가장 뭐 이 흑백에 대한 화소값일지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RGB에 대한 화소값일지라도 가장 강한 색깔을 지금 특징으로 좀 뽑아내는 거잖아요. 최대값 풀링은. 그죠? 네. 그러면 학습할 때 그 학습시킨 데이터에 대해서만 그 어떤 게 최적의 어떤 그 어떤 분류라든가 예측을 하게 되겠죠. 만약 어떤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학습 데이터, 똑같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요. 이제 또 분류를 하는 겁니다. 그죠? 네.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은 똑같은 이미지 가지고 이제 학습시킨 다음에 또 이제 그 분류, 테스트하는 것도 이제 똑같은 학습 데이터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또 학습시킨 학습 데이터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을 가지고 똑같은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분류를 했을 때는 뭐 거의 백발백중을 하겠죠. 그죠? 네네. 근데 이제 만약 테스트 데이터가 좀 달라져 버리면, 그죠? 네네. 예, 테스트 데이터가 뭐 색깔이 좀 학습시킨 데이터하고 많이 다르다든가, 그죠? 색상 값이. 그랬을 때는 아마도 그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이제 과적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죠. 네네. 그것도 뭐 색상이라고 봐도 그렇고, 아니면 다른 값이라고, 뭐, 어떤, 그 아까 필기체 숫자인 것처럼, 또 다른 값이라고 봐더라도, 가장 강한 자극만을 갖다가 이게 뽑아낸 게 최대값을 뽑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과적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전에 제가 얼굴 인식, 혹시 해봤나요? 얼굴 인식? 네네네. 예, 저도 이제 얼굴 인식을 주로 많이 영상 처리 하거든요. 하는데, 네. 얼굴 인식에서 할 때, 제일 그 오류가 나는 원인이 뭐였던가요? 얼굴 인식할 때 제일 오류를 많이 일으키는 원인이 뭐였었나요? 학생이 생각하기에는. 눈, 코, 입을 제대로 탐지를 못하는 그런. 예, 그쵸. 이제 얼굴 인식할 때도 그 얼굴의 특징 중에서 눈과 코, 그 다음에 입술. 그죠? 예. 요 세 가지를 크게 이제 얼굴을 찾아내잖아요. 예. 네네. 근데 이제 그러면 금방 얘기한 것처럼 눈과 코와 입술 중에서 그 중에 특징이 하나 안 맞으면, 근데 그때 이제 뭐냐면 저기에 빛이 저도 이제 얼굴이 시작 때 보면 좌우 또는 정면에서 빛이 세게 들어와 버리면 그게 좀 얼굴이식 같은 게 오류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뭐 칼만 필터나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써서 그거를 이제 보정을 하거든요. 보정을 해서 이제 성능이 좋아지긴 했지만, 네네. 빛의 영향이 되게 커요. 얼굴이식일 때 오류가 나는 원인 중에. 그 빛의 영향이 크다는 얘기는 색상이 변해버리거든요. 네네. 이제 그 훈련 데이터에는 전혀 빛이 안 들어간 얼굴들 막 1000장, 2000장 가지고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샘플 데이터는 물론 샘플 데이터에 빛이 전혀 안 들어간 그런 얼굴 이미지를 넣으면 그 분류 정확도 꽤 높아요. 근데 왼쪽이나 좌측이나 오른쪽에 빛이 좀 세게 들어간 그런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오류율이 갑자기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식 할 때도 보면 빛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게요, 여기서 말한 가장 강한 자극만을 고려하기 때문에 만약에 빛이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그리고 이제 형태가 다른 빛이 많이 들어간 데이터가 들어오면 오류율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과적합이 발생할 무조건 발생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과적합이 발생할 가능성이 소지가 많이 있거든요. 네.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네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신가요? 혹시 학생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 하나 더 해도 예, 될까요? 예, 하세요. 예. 해당하는 딥러닝 내용 매우 잘 들었는데요. 예. 이제 세이버 연구원 강사님이라고 하셔서 예. 혹시 이제 저희가 나중에 뭐 연구원이나 그런데
들어갔을 때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예, 최신 그 영상 처리를 할 때 예. 그 적용되는 최신 기법이나 동향 그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실제 이제 실무에 가서 영상 처리 기법을 실무에서 적용해, 딥러닝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예. 그 회사 이제 저도 가끔 뭐 과제할 때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들어온 적이 있어요. 저 옛날에 그 대우중공업이 아시죠? 네네. 대우중공업에서 이제 거기는 저기 뭐야, 힘든 일들 많이 하죠. 용접, 막 중공업이니까 대우조선소 이렇게. 예. 대우조선소. 대우조선소 그 일할 때 보면 거기는 이제 막 큰 배 만드니까 용접하고 철판 깎고 막 이제 상당히 위험한 일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치거든요. 네네. 많이 다치는데 그러면 이제 막 다치면 이제 병원에 입원해요. 입원하면 이제 회사에서는 그 산재보험 처리가 되죠. 산재보험 처리가 되니까 병원에 그냥 이제 입원해서 산재보험 처리를 받는데 그런 그 대우조선소 같은 데는 되게 많아요. 그 근로자들이 이렇게 병원에 이제 다쳐가지고 입원하는 경우가.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산재보험료가 되게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한번 일 들어온 게 뭐가 있었냐면 그 데이터를 주더라고요. 엑셀 파일로. 그래서 이제 그동안 입원을 해가지고 다쳐서 입원해서 이 사람이 뭐 약하게 다쳤으면 뭐 산재 처리 안 하고 그냥 회사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입원비 치료비를 주고 이렇게 끝내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너무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그걸 이제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해야겠죠.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 어떤 환자가 예를 들어서 한 30% 정도는 산재 처리를 안 하고, 이제 그 다친 사람들 중에 한 70% 정도는 그 산재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3대 7의 비율로 산재 처리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어떤 사람들이 그 30% 산재 처리 안 하는 사람들의 패턴이 뭔가, 그죠? 예, 똑같은 다쳤는데 어떤 사람은 산재 처리, 이게 이제 이런 경우, 보통 꾀병이죠, 꾀병. 예, 아, 네. 똑같이 다쳤는데 꾀병을 부리고 이러기 싫으니까 그냥 병원에서 계속 오래 있고 그러면 이제 산재보험에서 이제 보험금 나오고 하니까 이제 꾀병을 부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네. 다쳤을 때 이 사람이 그 산재 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한번 예측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 달라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제가 하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예, 그렇죠. 꾀병 부리고 이렇게 뭔가 고의적으로 산재 처리를 막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친 근로자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한번 이제 분류하는 그런 일을 한번 제가 저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CNN 알고리즘 가지고 한번 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측을 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 사람이 이 다친 사람이 산재 처리를 할 것이다 말 것이다. 그걸 예측을 했는데 거의 뭐 저기 했어요. 뭐 90% 가까이 예측을 시켰거든요. 예, 80%는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상당히 이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도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이런 것도 있었어요. 서울대 쪽에서 네. 한번 또 일이 들어왔던 건데 그 어떤 환자의 그런 상태 있죠. 이제 검사를 받으면 뭐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여러 가지 검사들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그 검사한 결과를 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암 환자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를 한번 예측해보는 그런 일이 과제가 한번 들어왔거든요. 그게 이제 거기에 보면 우리가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항목들이 우리 소위 말하는 심전도니 뭐 혈압이니 그다음에 뭐죠? 뭐 고지혈 그 체지방인 이런 데이터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많더라고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 환자가 이제 앞으로 암이 발병할 것인가 말 것이냐 예측하는 그것도 한번 해봤거든요. 역시 CNN으로 예측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진짜 그것도 거의 90% 가까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과제를 한 것들이. 그래서 이제 실제 그 필드에 가면은 저기를 합니다. 이런 CNN 모델을 이용해서 그런 이제 주로 예측 분류도 하지만은 예측들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예측들을. 예. 필드에서는 실제 그런 일들을 그런 분야에다가 적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증권거래소나 그런 데서 여러분들 요즘에 저기 하죠. 비트코인도 예전에 비트코인도 많이 샀죠. 예, 뭐 비트코인을 예측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저기도 해요. 물론 이제 주식 예측 요것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있죠. 네. 예, 프로야구 선수의 에이전트 회사 같은 데서요. 이 프로야구 선수의 다음의 연봉
다음에 연봉을 예측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전 금년도 실적, 왜 투수다 그러면 금년도의 승패, 방어율, 뭐 자책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또 네. 이전 보통 투수들 같은 경우 2년이나 3년 단위로 계약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투수들의 금년도 성적, 작년도 성적 데이터가 있거든요. 아까 승패, 방어율, 자책점 뭐 그런 거, 홈런 맞은 개수 뭐 이런 것들.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음에 연봉을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에이전트 회사에서 이제 우리 이제 딥러닝 알고리즘 가지고 저기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그런 분야에도 쓰이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예. 또 있습니까? 예, 뭐 또 질문 있나요? 네, 학생들은 혹시 질문 없으면 제가 간단히 하나만 마지막으로 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뭐 아시겠지만 많은 학생들이 인공지능 기술들을 가지고 공부해서 취업하고자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예. 지금 이제 졸업해서 나가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예. 뭐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겠지만 예. 그중에 딱 한 가지만 딱 이것만은 뭐 공부를 해야 된다 혹은 뭐 준비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이제 실험실, 연구실에 있으니까 딥러닝 관련해서 여러 가지들 많이 그 툴들을 다뤄봤을 텐데요. 그 혹시 학생들이 우리 이런 DNN 쪽 이제 저희도 이제 대학원 연구실에서 이제 그 석사 학생들 특히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쪽으로 이제 뛰어들거든요. 딥러닝 분야로 뛰어들어서 이제 뭐 주피터 노트북이나 막 구글 콜앱 같은 데서 이제 뭐 프레임도 하고 저기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서 일이 들어오거든요. 회사 같은 데서 이거 어떤 일 해달라고 들어오면 일단 그 데이터들에 대해서 라벨링을 해야 됩니다. 전처리 과정이거든요. 예, 전처리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 석사 1차나 2차 때 그 데이터 전처리하면서 이제 데이터의 어떤 그 패턴이나 그런 것들을 좀 파악을 이제 제대로 하고 그 라벨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데이터 그 라벨링하는 거기에서 많이들 적응을 못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많이 포기하는 학생들을 이제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보통 우리 현업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비정형 데이터예요.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고, 그 다음에 어떤 결측치, 중간중간에 빠진 데이터, 결측치도 많고, 그다음 이상치, 그다음 예를 들어서 사람의 키 하는데 막 뭐 3m 8cm 이렇게 엉뚱한 데이터가 들어온다든가, 그런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전처리,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인 경우, 이미지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눈, 코, 그 다음에 입술, 뭐 이런 쪽에 이제 그 라벨링하는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어떤 그거에 대한 좀 트레이닝, 그게 좀 잘 돼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벨링만 잘 돼 있으면 우리가 이제 기존에 나온 알고리즘들 있지 않습니까? 뭐 욜로라든가 요즘 많이 쓰는 뭐 그런 것들에다가 이제 그냥 적용을 시키면 되거든요. 알고리즘 구현된 것들은 많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 전처리에 대한 이 부분을 조금 그 대학원에서 한번 좀 연습을, 라벨링 아까 얘기한 라벨링하는 이런 작업도 이것들을 조금 좀 더 트레이닝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서 사용할 만한 그 툴들이 있죠. 물론 이제 뭐 아까 했던 파이프치 이런 것들 많이 사용할 텐데요. 그거랑 그 다음에 뭐 케라스 툴도 한번 사용해야 뭐 구글 콜앱은 많이들 쓰시죠. 콜앱 같은 거 그런 툴들은 꼭 한 번씩 계속 좀 트레이닝을 좀 충분히 하고 좀 뭐 회사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강성관 박사님 오늘 많은 좋은 얘기들 감사드립니다. 예. 뭐 계속 그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약적이어서 또 다시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 감사드리고,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시면 네. 아까 이제 부탁드렸듯이 그 요즘에 이제 뭐 빅데이터 분석 관련해서 이런 이제 툴들을 많이 사용하시니까요. 한번 아까 얘기했던 그 툴들 한번 가지고 실제로 한번 그 데이터들 가지고 샘플 데이터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인터넷상에도 많이 있거든요. 아까 보내드린 사이트 같은 데서도 그런 데이터들 가지고
좀 트레이닝을 데이터에 대한 어떤 분류라든가 예측이라든가 이런 트레이닝들을 좀 한번 열심히 좀 연구실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마 취업할 때 좋은 업체로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강성관 박사님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자료들은 제가 정영영 교수님한테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한번 정영영 교수님 통해서 오늘 했던 자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로.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